지금 또다시 하버드 캠퍼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제정치학과 강의실에서 기존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사례 연구가 등장해 예상치 못한 광범위한 토론을 일으키며 학생들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의 재난 대응을 분석하던 중 한국의 뛰어난 성과를 교수가 강조하자 의문과 놀라움이 폭발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믿기 힘들어하는 가운데 당시 헨슨 교수는 한국 구조대의 구조 속도와 생존자 구조율이 최상위권이라는 객관적 수치를 제시했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었죠. 그때 제이콥이라는 학생의 내적 갈등이 깊은 자기 성찰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수업 활동을 넘어 그의 국제정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그의 극적인 관점 전환은 군사력보다 신뢰가 국제 리더십의 핵심임을 깨닫는 중요한 사례가 된 이야기.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국제정치학과 강의실에는 오전에 햇살이 기울어진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며 자리에 앉았죠. 제 하루는 언제나처럼 이 강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세계관이 뒤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리처드 헨슨 교수가 오늘의 주제가 국제위기 대응과 국가 이미지 형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국이 국제적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국 악센트가 강한 헨슨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노트북에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 분야에서 저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국제 위기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같은 강대국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곧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헨슨 교수는 작년 미얀마 태국 국경에서 발생한 진도 8.5 지진을 기억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산악지대였다고 설명하시면서 여러 국가들이 구조대를 파견했다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미국, 영국, 유엔 산하기구들, 그리고 중국도 분명 언급될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활약상이 나열되겠죠. 헨슨 교수는 미국이 48시간 만에 첫 구조팀을 현장에 파견했고 일본은 특수장비를 갖춘 구조대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의료진과 구호물자를 지원했다고 했어요. 교수님의 말이 이어지며 화면에는 각국의 구조활동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익숙한 풍경에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계속 적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헨슨 교수의 목소리에 특별한 강조점이 실렸습니다. 헨슨 교수는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펜이 노트북 위에서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제대로 들었는지 의아했어요.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K-팝 같은 키워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국제 구호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리더십을 보여준 나라로서의 한국, 그건 제 인식 체계 안에 없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에는 빨간색 제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제복에는 태극 문양이 선명했고 팔뚝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한글과 함께 KOREA라는 영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한 시선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헨슨 교수는 한국 구조대가 지진 발생 24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속도였다고 하시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현지 적응력과 효율성이었다고 강조하셨어요. 제 눈썹이 의심스럽게 솟아올랐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했다고요? 저는 주변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눈빛에서도 비슷한 의문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헨슨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헨슨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대한민국 구조대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특수훈련을 받은 구조견과 최첨단 탐지 장비를 활용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냈다고 설명하셨어요. 몇몇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역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도 아니고 한국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구조활동을 했다고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세계 질서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헨슨 교수는 한국 구조대가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현지어 회화집을 미리 준비해갔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접근법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했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정말 그랬을까?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제구호에서 중요한 것은 장비와 인력의 규모, 그리고 신속한 자원 투입이라고 배웠는데 소통과 문화적 접근법이라니요? 옆자리에 앉은 미국 학생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솔직히 의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질서에서는 한국이 그런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한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작은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미국이나 중국보다 효율적일 수 있지? 그냥 언론에서 과장된 거 아닐까? 그 같은 의문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헨슨 교수는 잠시 강의를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교수님은 이해할 수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을 재난 구호의 선두주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다시 슬라이드로 향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보며 지금까지 적은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성공 요인이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 키워드만 적혀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교수님의 설명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헨슨 교수가 또 다른 슬라이드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찍힌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셨어요. 빨간 제복을 입은 한국 구조대원들이 좁은 통로를 기어들어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아이를 구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구조대원의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땀방울이 빛나고 있었어요. 영상에서는 그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한국 구조대원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화면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이제 더 이상 의심스러운 속삭임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개의 감동적인 영상이 전체 상황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좋은 순간을 포착한 영상 하나쯤은 가질 수 있겠죠. 진정으로 한국이 다른 강대국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중국 유학생이 작은 소리로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 인력과 장비를 보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모와 투입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이 더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헨슨 교수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겠다며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다음 내용을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교수님의 말씀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 수치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헨슨 교수가 새 슬라이드를 띄우자 교실 전체가 집중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치와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각국 구조대의 현장 도착 시간, 구조 인원수, 생존자 발견 비율 등이 차트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생존자 구조 성공률에서 최상위에 위치해 있었어요. 한국 구조대는 57명의 생존자를 구조했으며 이는 투입 인원 대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조된 생존자들의 생존율이 93%에 달한다는 점이죠. 헨슨 교수의 말씀에 강의실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수치들을 바라봤어요. 미국 구조대가 구조한 생존자는 65명으로 더 많았지만 투입된 인원이 한국의 3배에 달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월등히 앞서 있었죠.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 와우, 정말 대단하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수치가 정확하다면 분명 인상적이지만 이런 통계는 어떻게 수집된 걸까요? 현장에서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헨슨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 데이터는 UN 국제재난구호조정국과 현지 태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매일 각국 구조대의 활동을 기록하고 평가했죠. 화면에는 UN 공식 문서의 로고와 함께 현장 평가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한국 구조대의 뛰어난 성과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체계적인 접근법, 효율적인 자원 활용, 신속한 의사결정 같은 키워드들이 평가 항목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교수님은 현지 언론의 보도 자료도 보여주셨어요. 태국어로 된 기사의 헤드라인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 기적을 만들다, 국경 없는 영웅들, 레드 엔젤스 같은 제목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정치를 공부하면서 한국이 중요한 행위자로 다뤄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교과서에서는 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같은 강대국들의 역할을 강조했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지역적 중견국 정도로만 언급됐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위상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와 전문성에 의해 형성됩니다. 헨슨 교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이 지난 20년간 국제재난 구호 분야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지진 구조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발전시켜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자국이 겪은 재난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화된 구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도심 붕괴 현장에서의 생존자 탐색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미디어에서는 더 주목받지 못하는지 물었어요. 헨슨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라고 답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것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디어는 종종 규모가 크고 화려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효율성과 전문성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늘 미디어에서 다루는 강대국 중심의 세계관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런 관점이 편향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사용한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있었느냐는 내용이었죠. 헨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생존자 탐지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 장비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도 미세한 움직임이나 호흡, 심장 박동까지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팀워크와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믿기 힘든 마음으로 이 모든 내용을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헨슨 교수가 제시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평가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헨슨 교수의 설명이 계속되자 저는 그가 제시하는 객관적인 수치들에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구체적인 현장 평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구조 속도, 생존자 발견율, 현장 진입 난이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평균 구조 시간이 6시간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주요국 구조대의 평균 9시간보다 현저히 짧은 시간이죠. 더 놀라운 것은 사망 선고 전 구조율인데요. 한국 구조대는 91%로 이는 국제 평균 73%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저는 펜을 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수치들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분명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국제뉴스에서는 이런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았을까요? 저는 주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 주류 언론을 통해 세계 소식을 접했는데 그곳에서는 한국의 활약상을 크게 다루지 않았었죠. 헨슨 교수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국가의 현지 언론이 보도한 기사들이었어요. 태국 방콕 포스트의 헤드라인은 한국 구조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였고 미얀마 현지 신문에서는 레드 엔젤스, 희망을 되찾아주다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현지 언론과 국제 언론의 시각 차이입니다. 직접 구조 활동에 영향을 받은 지역 언론은 한국의 활약을 크게 다뤘지만 서구 중심 국제 언론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만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불편한 진실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헨슨 교수는 이제 가장 감동적인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조된 생존자들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함께 나왔어요. 그들은 계속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팀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찾기 위해 3일 동안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의 인터뷰였습니다. 한국 아저씨들은 제가 무서워할 때 노래도 불러주고 이야기도 해줬어요. 그들은 마치 우리 가족 같았습니다. 이 말에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속삭임이나 의문의 시선은 보이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수치도 인상적이었지만 이렇게 구조된 사람들의 직접적인 경험이 더 강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저는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삼성, 현대, K-팝. 그게 전부였나요?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헨슨 교수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크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전문성, 헌신, 그리고 인도주의적 접근이 국가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다음 수업 과제를 안내했습니다. 각자 한 나라를 선택해 국제 위기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사례는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국제관계의 틀에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번 리포트 주제로 한국을 선택할 거야?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한국의 사례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길에 헨슨 교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제 마음속 변화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교정을 천천히 걸으며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맑은 봄 햇살이 하버드 캠퍼스의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쏟아져 내렸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죠. 한국, 재난 대응 최상위국이라고. 제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저항감이 있었어요. 지금껏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국가만 리더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한국은 어딘가 낯설고 신기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구조대 미얀마 태국 지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몇몇 기사들이 나왔지만 제가 주로 읽는 미국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주로 아시아 언론들과 전문 재난 구호 관련 블로그에서 한국 구조대의 활약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기사에서 헨슨 교수가 보여준 것과 같은 통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한국 구조대는 투입 인원 대비 최고의 생존자 구조율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현지 주민들의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었죠. 제 인식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정치를 공부하면서 형성된 세계관의 균열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국가의 영향력과 선진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생 동아리들이 운영하는 여러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국제구호봉사 동아리의 부스였습니다. 현수막에는 미얀마 태국 지진 피해자를 위한 모금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그 부스로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진 피해 지역의 사진들과 구호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헨슨 교수가 보여주었던 것과 비슷한 한국 구조대의 활동 영상이 태블릿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부스를 지키던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수업에서 이 지진 사례에 대해 배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학생은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겠다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이 지진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모았어요. 특히 한국 구조대의 활동이 정말 인상적이었대요. 저는 의자에 앉아 그 자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사용한 특수 장비와 구조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들의 훈련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실제 구조 영상들. 이 모든 것이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부스에서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구조대의 구조 방식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비교 영상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생존자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 구조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신뢰 형성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부스의 여학생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활동한다는 건 몰랐어요. 그 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그저 K-팝과 삼성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국제 구호 활동에 참여해왔는지 깨닫게 됐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이제 생존자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감정에 북받쳐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우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제 정치학에서 배우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실질적인 신뢰와 영향력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일부는 현지 NGO에서 받았고 일부는 국제구호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얻었어요. 그리고 한국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국제협력단 웹사이트에도 많은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요. 저는 태블릿을 통해 더 많은 영상과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기술력 진정성이 결합된 구조 방식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첨단 장비를 활용하면서도 구조 과정에서 인간적인 접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영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어린 소녀를 구출하는 장면이었어요. 한국 구조대원은 소녀가 무서워하자 자신의 물통을 나누어 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손을 잡아주었죠. 그 작은 제스처에 담긴 인간미가 화면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이건 정말 감동적이네요. 제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부스의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서도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방식의 구호 활동을 배우려고 해요. 다음 달에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강사를 초청해 워크샵도 열 예정이에요. 저는 그 워크샵에 대한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갑자기 제 전공 공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국제 정치가 단순히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신뢰와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부스를 떠나기 전 저는 모금함에 약간의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연락처 목록에 제 이메일을 남겼어요. 한국의 구호 활동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기사들과 보고서들을 읽으며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국제재난 구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더군요. 특히 지진, 수해,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현장에서 독자적인 구조 방식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전문 저널에서는 한국 구조대의 성공 요인을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결합이라고 표현했어요.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인간적인 접근을 잃지 않는 방식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검색을 계속하다 보니 미얀마 태국 지진 외에도 한국이 참여한 다양한 국제 구호 활동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네팔 대지진, 인도네시아 쓰나미, 필리핀 태풍 피해, 각 현장에서 한국 구조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이 왜 이런 국제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분석 기사였습니다. 한국은 과거 전쟁과 빈곤의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였고, 이제는 그 도움을 다시 세계에 환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설명이었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 문구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국제 정치학에서 배우는 국가 발전 모델과는 다른 실질적이고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였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생존자 인터뷰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자였던 한 남성이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 같았습니다.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하고 도왔어요. 이 말을 읽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헨슨 교수님이 보여주었던 미얀마 태국 지진 생존자의 인터뷰에서도 거의 똑같은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 같았다. 이 말이 서로 다른 재난, 서로 다른 나라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잠시 검색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신뢰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측정되는 하드파워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과 진정성으로 쌓이는 소프트 파워의 힘을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고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의 국제 구호 활동 사례들, 그들의 접근 방식, 성공 요인, 이 모든 것이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국제 정치학의 틀 안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정리해 보았어요. 그리고 헨슨 교수님이 내준 과제를 떠올렸습니다. 각자 한 나라를 선택해 국제 위기 대응 사례를 분석하는 리포트. 저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국의 국제 재난 구호 활동과 그것이 국가 이미지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저는 새로운 문서를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신뢰의 리더십, 한국의 국제 재난 구호 활동 사례 분석. 밤샘 연구 끝에 저는 헨슨 교수에게 제출할 리포트를 완성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국의 국제 구호 활동이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전략적인 국가 이미지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만 좋아 보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접근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저는 완성된 리포트를 검토하며 헨슨 교수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버드 캠퍼스의 새벽 안개가 걷히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안개도 함께 일부러 좋아 보려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 좋아 보이는 자연스럽게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수님, 제출 기한보다 일찍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의 국제 재난 구호 활동에 대해 연구하면서 국제 리더십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제 리더는 군사력보다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네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가에 서서 캠퍼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국제 정치학과 학생으로서 저는 항상 강대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이런 나라들만이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차원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특화된 전문성과 진정성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나라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독특한 위치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깨달았어요. 노트북을 덮고 가방에 넣으며 저는 불현듯 다음 학기 수강 계획을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 특히 한국의 대외 정책에 관한 수업을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동안 너무 서구 중심적인 과목들만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숙사를 나서며 부스에서 만났던 국제 구호 봉사 동아리의 다음 모임 시간이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저도 참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헨슨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나라가 가진 자원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화 중에 한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전에는 그저 가볍게 넘겼을 화제였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들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이른바 한류도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소프트 파워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관한 책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제는 학문적 관심으로 발전한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서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요? 기존의 관점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단 하루의 강의가 제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니 교육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도서관 계단을 오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에 새로운 방향이 열린 것 같은 설렘이 가득했어요. 국제정치학도로서 이제 저는 세계를 더 넓고 깊게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